이동하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시사의 참견 진행자 유종현입니다. 무더웠던 8월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이 어느덧 18을 맞았는데요. 계절이 바뀌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사의 참견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일상에 녹아들길 바라면서 바로 첫 번째 코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바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하나씩 꺼내 소개하는 What's in my news? What's in my news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 딱 2개만 꺼내 밀도 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유종현입니다. 이어서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사의 참견 고정 패널들이시죠. 장경진, 홍혁지 하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혁지 하구. 예. 저번 주에 다소 복잡한 국제 이슈를 다루느라 네. 조금 진행을 하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좀 그런 걸 고려해서 준비하셨나요? 뭐 그냥 하면 하는 거. 네? 아닙니다. 네, 좋아요. 오늘도 심상치가 않아서 살짝 불안해집니다. 네. 장경진하고 또한 2주 연속으로 또 패널,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는데 그쵸. 오늘은 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MC도 굉장히 탐내긴 했지만 패널 자리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이번에도 혁재를 이길 수 있는 패널이 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구해줘 법지에 이어서 왓츠인마이 뉴스에서조차 승부욕이 커지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 마지막쯤 되면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저희 이슈 소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홍혁지하고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오늘은 이제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요. 네, 11월 24일부터 이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 재활용법 시행 규칙에 담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말하는데요. 이게 지난해 11월 강화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이제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이 설정되어서 작년에 추가 시행된 조치들은 이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제 24일부터는 이제 과태료를 무는 거죠. 네, 이게 약간 우리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걸로 예시를 들자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이제 일회용 봉투 판매가 중단되고 이제 소비자가 종량제나 종이봉투, 다회용 부직포, 쇼핑백 등을 이제 구매해서 써야 됩니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이제 스틱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사실 그 처음에 이 법안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에도 많은 이제 혼란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결국은 계도 기간이 끝나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집행이 되는 건데 아마 쟁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쟁점들이 있나요?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빨대죠. 이제 다들 종이 빨대 한 번씩 써 보셨잖아요. 많이 쓰죠,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아무래도 뭐 커피를 빨리 드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천천히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이스기도 하고. 그랬을 때 조금 사용을 오래 할수록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도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10원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제 종이 빨대는 개당 35원에서 45원으로 이제 한 3-4배 정도의 가격의 차이가 났고요. 이제 일반 비닐봉지의 경우에도 종이봉투는 이제 일반 봉지의 2.5배, 그리고 친환경 봉투는 3배 정도 비싸가지고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이제 큰 타격이 없겠지만 이제 작게 운영하시는 뭐 막 아메리카노 막 1,900원에 파시는 뭐 그런 카페에서는 충분히 타격이 있을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경부에서는 어떠한 입장인가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제 뭐 이제 빨대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작년 6월에 이제 법대로 하면 작년 6월 10일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어야 됐는데 이때 막 소상공인의 부담 등을 이유로 이제 그게 미뤄졌고 이제 원래는 전국에서 시행이 됐어야 됐는데 세종이랑 제주만 이렇게 시행이 됐어요. 또 제가 제주.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이 현장에 실제로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딱 그때 체감을 한 게 이게 딱 시행이 될 무렵에 네.
진짜로 완전 크게 저희끼리도 막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보증금 제도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일회용 컵을 이제 300원을 주고 구매를 하고 만약 이걸 반납할 시에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걸 이제 보증금 컵 제도라고 하는데 근데 막상 이게 회수율이 많지 않았어요. 당장 예, 실제로 이게 시행 당시에 이제 회수율이 10%대였어요. 20%를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렇게 협상을 계속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거의 1년이 지났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이게 70%를 넘으면서 점차 안정화 단계를 이제 유지해 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환경부가 다시 입장을 틀어가지고 원래는 이걸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잖아요. 이걸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알아서 시행을 해라. 그래서 이 말은 즉슨 그냥 이게 전국적으로 하려던 걸 이제 너네 맘대로 해라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안 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갑자기 시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론도 그렇고 사실상 이 보증금컵 제도가 이제 아예 사라진 단계다라고 해서 이거를 애초에 그 예비 시행 단계를 겪은 이제 세종과 제주에서는 이거 반발이 엄청 심하죠. 왜냐하면 결국 저희 지방의 의원들이랑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은 형평성 개선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이렇게 시행을 해준 건데 갑자기 이제 국가에서 이걸 지방 맘대로 하라고 사실상 이걸 폐지하게 된다면 이제 형평성을 필두로 협상을 했었던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대로 피해를 받는 거죠. 그러면 자영업자 측에서는 이거를 계도 기간을 또 연장 요청해달라 혹은 뭐 법을 개정을 해달라 뭐 그런 반대 의견이 계속 있을 것 같네요. 아, 네. 그래서 10월 25일에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환경부랑 이제 전국 편의점 가맹협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업계 단체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종이컵 사용 금지 정책 유예 혹은 철회나 이제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을 논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상공인 측은 뭐 이러한 뭐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두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의무화 규제를 너무 소상공인에게만 강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식당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등 일부 항목의 계도 기간을 이제 지금 1년을 했는데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 측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네, 환경단체는 이제 일단은 제도를 시행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줬는데 또 1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고 대안 마련이 가능하겠냐고 이렇게 의견을 내었고요. 또 이제 종합적인 입장은 계도 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네. 장경진하고 네. 이제 플라스틱 빨대도 계속 못 쓰고 그럴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또 소상공인이시거든요. 카페를 그쵸. 하시진 않지만 맞죠. 또 네네네. 가게를 운영하고 계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가게에서 사용하는 어떤 재료나 이런 걸 사실 때 정말 몇백 원 단위까지 비교를 해서 사시거든요. 아무래도 뭐 주된 음식을 만드는 것들은 좀 비싼 가격의 원재료를 사용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좀 가격을 줄여야 경쟁력이 있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보시면서 하시는데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액 차이가 꽤나 많이 나잖아요. 특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빨대나 이런 것들은 한두 배 차이 나는 것이 양이 많아지면 또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물론 환경을 생각하면 일회용품을 줄이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뭔가 그들을 구제해주거나 그들에게 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함께 마련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역지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혼란을 조금 잠재울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조사를 하면서 이제 소상공인 측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이제 또 환경단체의 입장도 이해가 갔는데 어쨌든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책 마련이 안 됐으니까 소상공인 측에서 이제 계도 기간을 연장해 달라 혹은 이 제도를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보증금컵 제도도 그렇고
원래 환경부에서 자꾸 이렇게 입장을 냈다가 약간 철회하고 한 번씩 이렇게 주춤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좀 더 고려한 정책을 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취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진 학우가 가져온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네, 저는 지난 10월 29일이 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159명이라는 많은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는 우리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및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특히 대규모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었다라고 봤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1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했나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때 이후로 언론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뤄져 왔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안들을 발의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됐나요 그동안?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KBS에서 지난 29일에 발행됐던 이태원 참사 관련법 39건 중 한 건 통과, 국회는 뭘 했나라는 기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30일 기준으로 국회 의원정보 시스템에 조회했을 때 이태원 참사가 언급됐던 법안이 총 39건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과된 법안이 단 한 건에 불과한데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수많은 계류 법안들 중에 이 법안들도 지금 있는 것이죠. 가장 많이 발의됐던 것은 재난민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정우택, 이태규, 이명수 등 의원들이 모두 25건을 발의했는데 법안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태원 참사처럼 많은 사람이 몰리는 행사인데도 주체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단풍축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주체가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럴 때 이 행사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부과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축제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을 하고 관계기관이 안전관리에 좀 힘쓰도록 하자라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다중운지 민파 사고는 아직까지 법적 재난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사실 아직도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해서 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나 축제에 대한 그런 안전관리의 책임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39건이나 되는 한 가지 사안에서 39건이라는 법은 저희가 구해적 법제에서도 다루지만 정말 많은 케이스잖아요. 아무래도 많은 사회적 집중이, 여론 집중이 있었기 때문인데 왜 통과가 잘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지난 여름에 잼버리 사태가 있었잖아요. 저희도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 사건이 터지면서 여야가 책임 공방을 굉장히 많이 벌였고 또 국회 행안위도 사실상 파행 운행이 됐기 때문인데요. 행안위가 지난 2월에 소위에서 개정안들을 상정해 놓은 뒤에 아무 논의도 하지 않다가 지난달 관련 법안 22건을 급하게 병합해 심사한 뒤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관련 법안이 대부분 지난해 연말에 발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정 이후 소위 심사까지 반년이 더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위원회 대안이 나오기는 했는데 또 이에마저도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용해인 의원은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세부적인 조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면서 단서 조항이 늘어날수록 정부가 책임을 면피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재난안전기본법은 지난 4월 한 차례 개정되긴 했는데요. 다만 행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당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재난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통신 데이터를 제공하자는 방안, 그리고 재난지역 소상공인을 국고보조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저희가 또 자료조사 차원에서 보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넘겼다라는 뉴스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네. 그거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맞습니다. 남인순 의원 등 야당 의원 183명이 무려 183명이 참여한 법안인 겁니다. 지난 4월에 공동 발의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줄여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8월에 행안위를 통과한 뒤에 지금 현재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야당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통과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는 그 패스트트랙 방법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태원 특별법이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타기는 했지만 사실 상임위에서도 180일, 법사위에서도 90일, 본회의 60일 이내에 상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방송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뭐 본회의 60일 이내에 상정이 되지 않아서 또 일어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을 지나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도록 하자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현재 여야의 시야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별법 추진이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이라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익재하고는 1년 동안 이 사건 쭉 지켜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저도 이제 저희 구해조 법질 하다 보면 이제 계류 법안 조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보이는 기사가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계류되어 있다라는 기사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제 말이 그렇게 많이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리가 된 법안이 한 건밖에 없다는 게 다시 한번 좀 놀랍고, 이게 그렇습니다. 네. 장경진하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에도 기사가 한창 많이 떴던 게 이태원 유족들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그런 걸 보면 사실 이런 법안이 마련이 되어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끔 빠르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꺼내드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바쁘신 와중에 이슈 정리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이슈들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왓츠 인 마이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뒤에 구해조 법지가 있으니까 해당 영상까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